일단 이익이 늘어나려면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몇 프로 늘어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올바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 차용조 소장님과 우리 내년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코스피 4,000 될랑말랑 하거든요. 그렇죠. 넘어갈 거라 보세요? 당연히 넘어가죠. 지금 3,800인데 예. 4,000을 넘어가는데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000을 안 간다라고 여기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4,000을 10월 달에 장중에라도 찍을 수 있죠. 뭐 충분히 찍을 수 있죠. 근데 장중에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착이 문제겠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만약에 찍고 내려와 버리면 4,000이 오히려 벽이 돼 버리죠. 4,000이 이제 안착이 된다라는 것은 4,000이 안 깨지고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50만 닉스 오늘 이제 영상 녹화일로 이제 찍었는데 50만 닉스를 찍은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이닉스가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50만 닉스가 안 깨져야죠. 삼성전자가 과거에 6만 전자에 대한 공방이 막 있었을 때 6만 전자가 깨느냐 안 깨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안착이 되고 나니까 7만 8만 이렇게 쑥쑥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천에서 안착을 올해 내에 해야, 그러니까 올해 내에 더 이상 4천 안 깬다 해야 이재명 시대 때 5천을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4천에 대한 것들이 공방이 계속 올해 내내 2025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5천 가는 것은 조금 뒤로 밀린다. 그런 포인트로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4천을 안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5천과 4천의 좀 다른 점은 일단 4천까지는 외국인들의 힘이 필요하다. 역시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9월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4천, 그러니까 현재 지금 3천 그 중반까지 이제 읽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어찌됐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 외국인들이 4천까지 안착하는 데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건 인정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증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포인트로 맞히자면 포인트로 맞히자면 내년에 5천은 조금 빠를 수가 있고요. 20% 올라가는 거예요. 4천에서 20%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저는 한 4,500선도 선만 유지가 돼도 좋다. 근데 이제 4,500이 된다 하더라도 자,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지금 대표님 비해서 뚱뚱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뚱뚱한 거랑 몸의 체력이 좋은 거랑은 다르죠. 제가 만약 근육질이라면 몸의 체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정말 뭐 강호동 씨 못지않게 단단한 몸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비만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500을 갈 때 이게 비만도가 높으냐 근육으로 채워는 4,500이냐 이 비율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4,500 정도가 됐을 때, 자 지금 4,000까지 됐을 때 지금 시장 참여자들 중에 한 30% 정도는 수혜를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 주식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미국 주식 한 주 딱 사놓은 게 있는데, 누군가 미국 주식을 하러 옛날에 사놓은 게 있는데 손익률이 마이너스 17%예요. 그지 보니까 그냥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당이 들어와가지고 평가 금액은 올라가 있지만 어쨌든 손익률로 보면 17%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카카오페이랑 연동을 시켜놨어요. 요 계좌를. 그러고 나니까 엊그제 카카오페이가 팝업이 딱 떴어요. 당신은 전체 이 카카오페이랑 연동된 주식 중에 상위 75%다라는 게 떴어요. 그러면 상위 75%면 제가 3분의 1 수준이다라는 거죠. 상위 75%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계좌를 나타내신 분들이 전체 3분의 1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무리 지수가 4천을 가고 5천을 간다 하더라도 계좌가 마이너스 평가 손해를 보이는 분들이 한 30% 된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조방원전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지금 제주에도 막 돈 벌었다고 좋다, 나 실력 있다, 막 이런 분들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또다시 이제 목도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4,500 정도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4,500이 저처럼 비만도 많은 4,500이 아니라 단단한 4,500이 돼야 된다. 단단한 4,500이 되려면 지금 소외당했던 주식들도 어느 정도 펀드멘탈이 개선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수익이 좀 나는 구간이 돼야 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4,500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4,000까지는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칩시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뭐 외국인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기업의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자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외로 답은 쉽죠. 내년에 그럼 뭘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정답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 당연히 내년에도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지금도 수익률이 좋고요. 주가 상승도 좋고요.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한 것들도 오히려 지금도 보기 더 쉬운 거 아닌가요? 대표님도 지금 머릿속에 이익이 나는 기업 제가 질문을 드리면 머릿속에 나름대로 쫙 어떤 기업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상황이고 이런 섹터는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있죠. 네. 철강화학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역시 주가가 높느냐 남느냐를 떠나서 이 이익이 나는 기업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단단히 움직이는 4,500. 그러니까 불과 한 10% 올라가는 거 아니야? 4,4,500은 하지만 이 10%가 제가 이 비만을 빼고 이것을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장이 내년에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보통 그러면 연평균 그러니까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 기업을 좀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익이 늘어나려면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늘어나느냐 몇 프로 늘어나느냐는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올바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제가 왜 자꾸 매출을 강조하냐면 기업의 존재 목적은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익이 몇 프로씩 늘어나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3년 평균 그 과거 사례보다 뛰어넘는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5%씩 상승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 어떤 기업은 뭐 30%씩 증가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연평균 3년 동안 5%씩 증가하다가 10% 증가하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요. 예. 반면에 연평균 30% 그 기업이 증가했는데 다음 연도에 20% 증가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기업보다 이 증가율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점으로 드리는 거, 이건 기준점은 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3년 평균, 우리가 이제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3년 평균의 영업이익률보다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좋느냐, 나쁘냐, 이 부분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느냐에 대한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 가속도의 개념을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그 구간일 때 사야 된다. 그걸 이제 기하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대표님이 정확히 잘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볼펜처럼 이렇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죠. 예. 기울기가 똑같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높으면 기울기가 확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요 구간으로 오면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쵸. 지금 빨간색에서 분홍색은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바뀌는 요 구간. 어차피 여기도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요 바뀌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 투자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다.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은 꼭 이익이 나는 기업만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흑자 전환됐다. 그러면 이게 적자도 나름대로 기울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자 전환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죠.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좋은 팁이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투자법이 그거거든요. 턴어라운드를 좀. 저도 좋아요. 턴어라운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자를 하다가 갑자기 흑자 전환되는 딱 그 구간에 도래했을 때 주가 상승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온다는 걸 이제 많이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이 그런 게 나올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조금 뭐 다들 아시는 뭐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기업들,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기업들이 나타날 것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 저는 그 폐배터리 쪽. 폐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과연 내년에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이거는 지금 확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내년에 이익이 정말 늘어나게 된다라면
지금 2차 전지는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이겠고 하지만 패배떨이는 이익이 많이 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 말고 이익이 안 나고 있다가 이익이 나는 기업들 의외의 종목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올해에서는 돌이켜보면 카지노주들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주가가 못 올랐는데 올해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익이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들이 내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히 뭐다라고 찍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중에서 요거는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제가 이제 출연할 때마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화두로 찾아올게요. 한두 기업들이 보인다라면 어떠한 내용을 다루든지 간에 요런 기업은 좀 이익이 늘어납니다라고 찾아올긴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물고 늘어져서 정말 끝까지 수익을 챙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흥분과 조금 이성과 냉소가 섞인 시장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흥분은 이거는 지금 편승해야 돼. 이분들이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좀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라는 부분들이고 냉소적인 분들은 이거는 지금 현재 거품이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항상 돈을 버는 건 흥분도가 있어야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냉소적인 분들이 손실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흥분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것과 인정을 하면 이성과 흥분 사이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배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태라면 내가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그 종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매도는 흥분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은 수익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이펙 회의 이제 다음 주에 찾아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 근데 에이펙 관련주는 요새 이야기가 없지? 에이펙 관련주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에이펙 관련주다라기보다 에이펙 관련주로서가 저는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 관련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 관련주. 그러니까 저는 에이펙 회담에서 지금 이제 오늘 로컬 기준으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하기 이제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이펙 이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3박 4일을 여기서 지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에이펙 회담 첫날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지금 언론 보도들이 막 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또 목리를 부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제가 에이펙을 굉장히 저는 뭐 국제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보는 투자자는 아닌데 이번 에이펙만큼은 중요성으로 봅니다. 이번 에이펙만큼은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우리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어차피 에이펙 회담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우리나라 행사다라고 보길 수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글로벌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주에서 열리지 않고 타이완에서 열린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면 그건 우리 관세 정책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관세가 저는 일단락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잠깐 쉬고 있죠.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 좋았고 그래서 저는 관세 관련주들을 조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놓는 것이 좋다. 관세가 그럼 긍정적으로 결말을 이제 마무리할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제 쫓기는 쪽은 트럼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년 이맘때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숙제는 노벨평화상. 두 번째 숙제는 중간선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지금 바로미터는 현재 지금 치솟고 있는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중 간의 관세 협정,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히토류, 결국은 시진핑 주석은 바둑을 두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체스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천원을 하면 바둑은 반집만 이겨도 이기는 거고 어쨌든 지금 각각 이제 수를 두고 있는 거죠. 미래 수를 좀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서 땅을 잃고 패를 잃는 것보다는 적절한 상황에서 타협을 보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번에 에이펙 회담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또
그런 분들 움직일 때는 명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미중 간에 회담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야, 우리 에이펙 왔는데 서로 얼굴이나 봅시다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위야무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야무야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SK그룹주입니다. 이번에 SK가 젠스랑 CEO를 데리고 오잖아요. 젠스랑 이제 CEO를 데리고 들어오고 구글과 마이크로 또 부사장들도 다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요. 네, 한국에 다 옵니다. 그래서 SK가 AI 서밋을 또 주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뭔가 젠스랑이 왔는데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바이오 학회가 열린다, 제약 학회가 열린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오히려 에이펙 회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SK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요. 샘 알트만이 오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더 많이 올랐죠. 그것처럼 이번에 젠스랑이 왔을 때 뭔가 에이펙 시기와 같이 왔다라는 그렇죠. 건 선물을 뭔가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또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SK와의 뭐 어떤 그런 것들, 미국도 우리 HBM 필요하고 젠스랑도 HBM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의외의 에이펙 관련주로서는 관세보다는 SK그룹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우리가 CEO뿐만이 아니라 한 1,700여 명이 참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서밋인데 SK가 주최를 또 당일날 서밋을 하니까 저는 뭔가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저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부터 SK그룹주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추가 사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50만 원인데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50만 원에서 55만 원 가면 1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10%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 퍼포먼스를 보기에는 이제는 조금 목에 찬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10만 원, 12만 원 이제 목표 주가 나오는데 그래서 20%거든요. 리스크 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SK 스퀘어라든지 SK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의외 이제 SK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분산해서 SK 그룹주들을 한 30% 포트에서 그렇게 10%씩 사놓는 것도 나름대로 틈새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다음 주쯤 되면 코스피가 4천이 만나는 시점과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 시점, SK 하이닉스 50만 원 돌파했고 딱 요거를 딱 다음 주에 이걸 공통적으로 보자면 어떤 현상이냐면 코스피 4천 넘으면 초보 투자자들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국민주를 원합니다, 항상. 알고 있는 회사, 들어본 회사, 그러니까 익숙한 회사, 대형주로 더 쏠리면 더 쏠리지,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대형주로 더 쏠리지. 맞아요. 갑자기 막 작은 회사로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명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기서 10% 더 오르면은 어우 좀 비싼데 이러지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삼성이 오른데 SK 하이닉스 오른데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면서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 랠리장이 약간의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버블장이죠. 버블장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여 계신 분들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죠. 이 두 종목 다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 버블을 이용하는 매매는 손이 좀 빨라야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동학개미운동 때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 간 거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그게 4년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100% 수긍을 하고요. 그 대신 거기에 편승을 했다가 꺾이면, 그러니까 이제 꺾여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고점에서 못 팔아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못 팔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트가 내려오면서 주요 이동평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칼같이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셔야 된다. 제가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리더스 인덱스 TV라는 유튜브에 최근에 제가 추세 추종 전략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지금은 추세 추종 전략을 하셔야만 수익이 나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애만 가니까 대형주만 가니까. 근데 그게 언제 멈출지에 대한 매매 전략도 갖고 계시는 것이 추세 추종 전략에서 손절매와 리스크도 같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4천 넘어가면 이제 처음으로 또 4천 시대 열린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신고점 돌파할 때마다 오르는 업종이 증권주였잖아요. 증권주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증권주들도 많이 올랐죠. 증권주들 많이 올랐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수수료 수입이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때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2배 올랐고요. 네. 키움증권이 3배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수수료를 내지는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비중이 굉장히 좀 낮죠. 예. 근데 증권사 중에 수수료 수입보다 이자 수입이 많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같은 경우 거의 한 8%, 10% 이자를 내고 네, 네. 담보대출이라든지 네. 요즘에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도 많이 하니까 이것도 다 이자 내는 거거든요. 이자 수입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저는 키움증권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 보통 레버리지 풀 장착하는 이제 트레이더들은 키움을 좋아하죠. 그렇죠. 네. 키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게 다 수수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뭐 무시 못할 금액이고 어쨌든 그거는 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비용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니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우리가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들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말 나온 김에 같이 이제 금융주들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올라간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세법 개정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펀드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법 개정, 세법 개정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은 펀드멘탈이 개선된 게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라는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기업들도 있는데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증권주들은 이익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하지만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는 이익 개선 효과라기보다는 회계상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분해서 내년에는 좀 다르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초에 좀 우리가 뭐 좀 매매 전략 어떤 걸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월 말 11월 초 아닙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보고 화들짝 놀란 게 있어요. 뭐 이미 다 알았던 내용이지만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역대급 보너스를 받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장이 좋았으니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 이제 계좌를 확정을 하고 그 계좌를 확정해야 이제 고객과 수수료를 나누던 회사랑 수수료를 나누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 분들은 이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1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11월 달에 이루어져야 12월 달에 회사를 옮기던 보너스를 받던 휴가를 가던 가는 거거든요. 저는 11월 달에 펀드가 수익을 확정하고 나면 그러니까 펀드가 수익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뒤처진 거를 우리가 이제 사서 끌어올리는 과정 일종의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1월 들어서는 오히려 매매가 멈출 가능성이 높다. 11월, 12월부터는 매매가 멈출 가능성이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펀드를 확정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제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회사로 갔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던 그 계좌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계좌를 대표님이 맡았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또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뒤집어 엎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내년 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너무 외국인 기관 수급에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일부 펀드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은 내년 초에 공격적인 걸로 가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뭐 조방원전 반도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단지 약간의 외국인들이 왜 팔지? 기관이 왜 팔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들이 좋고 내년 초에 펀드 리밸런싱이 일어날 거예요. 충분히 일어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대표님이랑 제가 회사를 바꿨다라고 하면 서로 간의 스타일을 또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지만 역시 반도체 조방원전 빼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 그런 부분으로 연말 연초에 약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변동성은 이해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는 2부에다 다룰 테니까 또 많이 구독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